이제 22년 중반부터는 레버리징 시대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국면이 23년 경제라는 것이고 23년에는 현금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는 당연히 지금 사지 말라고 하실 것 같고, 네, 그래도 청약은 받아도 되는 거죠. 네, 청약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싸게 받는 거니까. 오히려 사이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3년 전망 말고 22년 전망부터 무주택자가 청약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한 3년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분양의 기회는 어쩌면 일생일대의 기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정될 때 분양 가격도 조정돼요. 그러니까 조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몇 년 후에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하신다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여러분께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 폭탄이니까요. 이거는 수요가 미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폭등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270만 호 정도가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그리고 앞에 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공급 양과 맞물려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요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공급 폭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 폭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은 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년, 3년 후에 분양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것은 어쨌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는 팔까요? 1주택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실제 1주택자였다가 저를 전세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강 국면에는 피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만들어요. 여러분을. 그 전세로 만들면 뭐가 더 좋을까요? 내 집을 마련하기 최적의 시점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집을 갖고 있으면 결국 내 집이 안 팔릴 때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집과 내 집을 교환하는 그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그것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어렵죠. 잡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세입자일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타이밍을 잡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조정 국면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정되는 국면 동안에는 집을 안 들고 계시다. 그러면 유리한 거죠. 물론 가끔 아마 지금 댓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한 채는 투자가 아닌데. 그 투자가 아닌데. 자, 그 분에게 제가 반문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게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알맞게 선택하면 되겠는데 평균적인 근로소득자. 제가 앞에 그 평균 근로소득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평균 근로소득이 386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86만 원 근로소득자가 만약에 1억을 비싸게 주고 샀다, 집을. 1억을 혹시 싸게 주고 샀다. 1억을 더 받고 팔았다. 1억을 덜 받고 팔았다. 이게 더 복잡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가 돈을 1억 모아서 1억 더 주고 집 사는 게 그게 더 복잡한 삶이에요. 오히려 떨어질 때 안 들고 있고 올랐을 때 팔고 하는 것이 덜 복잡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내 집 팔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타이밍을 일반 개인이 참 맞춰서 다시 팔았다가 다시 샀다 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뭐 들고 계신 것도 여러분의 판단인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또 의견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 오류가 있어요. 통계학에서 이제 잘한 통계 선택이 뭐냐 의사결정의 통계가 있는데 오를 건데 들고 있었어요. 잘한 거죠. 떨어질 건데 안 들고 있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오류는 뭐냐면 의사결정의 오류는 떨어질 건데 들고 있었어요. 혹은 안 들고 있는데 올랐어요. 두 가지가 오류예요. 타입 1, 타입 2 에러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그 충격이 덜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주거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살고 있을 때의 마음 그렇죠. 그리고 그 주거 가치
환경, 네. 뭐 그런 정주 여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서 내 집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여러분이 주택 시장을 좀 공부하시고 1억을 좀 떨어질 때 안 들고 있고 또 다 조정됐을 때 그때 또 적절한 타이밍에 뭐 경매로 사든 금매로 사든 그때 또 싸게 사보겠다 하면 2번 돈 버는 거죠. 그죠? 1억 떨어질 때 안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면 여러분의 그 판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오히려 그게 덜 복잡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집을 팔고 싶은데 산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정확히 그거네요. 네네. 그 끝자락에 사신 분. 그러네요. 네네, 진짜 끝자락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2년 전망 때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21년 11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네, 안타깝습니다. 잔금이 이제 4월이었고 안타깝습니다. 취소할 수 없나? 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은 언제부터 좀 집을 사도 되는 거죠? 금리 인하 소식이 딱 나올 때부터일까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주택가격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긴 해야 되는데 24년, 25년을 저는 단정 짓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런 뭐 역사적으로 그럴 것이다, 사이클 이런 것을 믿고 싶으시다면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문도 교수님이나 네. 그런 그 부동산 전문가 말씀을 좀 참조하세요. 제가 그 24년, 25년에 대해서는 조언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실. 23년까지는 집 사지 말자라는 의미죠. 예, 그런 거고요. 다만 제가 어쨌든 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하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인이 있다거나 그것은 다른 말로 물가가 2%대의 목표 물가를 빨리 실현했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전쟁의 종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 공급망이 완전히 해소돼요, 문제가. 그러면 물가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급락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또 급격히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하는데 총력을 다할 거예요. 물가는 잡았으니까. 그럴 때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23년 끝자락에. 그런 경우라면 제가 23년 끝자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런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네.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반영하면서 그 스탠스를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23년에는 네, 현금이 낮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좀 가장 좀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 뭐 제 생각에는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보다는 특히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뭐 지산,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조금 위태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이 몇 년 동안 굉장히 핫했는데 네. 왜냐하면 꼬마 빌딩 특히나 대출을 뭐 80%까지 되니까 네네. 그 부담이 사실 엄청날 거란 말이죠. 네. 꼬마 빌딩 금매들이 2023년부터는 네. 점차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들리던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제가 그래서 거품 수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거품이 수축된다라는 그 표현을 쓴 만큼 그만큼 거품이 크게 일어났던 영역에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탄력성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주잖아요. 주가도 급등할 때 기술주가 먼저 급등하고 떨어질 때는 이 하락장을 견인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이게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말씀 주셨던 이야기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 궁금한 건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이제 갭 투자라든가 대출을 끼고 많이 사서 네. 지난 이제 부동산 시장 몇 년 동안 상승기 때 부자가 되신 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든 여론에서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저는 안 좋게 보는 이유도 좀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갭 투자 대출을 많이 쓰신 분들이 예. 초기에 많이 하신 분들 지금도 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네. 조금 이제 중반이나 뒤늦게 하신 분들은 어쨌든 이 부동산 폭락기를 맞게 되면 네. 본인에게 엄청난 이제 또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그 갭 투자든 대출을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좋게 볼 이유도 안 좋게 볼 이유도 타인 입장에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본인이 네. 좋은 것도 아니면 지금 앞으로 안 좋은 것도 다 감내해야 하는 영역인데 어떻게 보면 지난 6, 7년 동안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감내가 아니라
이거 땡겼으면 좋은 거였는데 얘네 너무 편하게 이거 땡겨가지고 부자 됐네. 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부자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 된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질투의 하나의 심리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진단하면서 네. 또 투자 의사결정하는 것은 저는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 뭔가요? 그러니까 갭 투자자든 아니든 무리하게 과다한 부채에 의존해서 투자를 해도 좋습니다. 언제? 레버리징의 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규명하고 20년, 21년은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갭 투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22년 중반부터는 네. 레버리징 시대가 아닌 거예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빚을 갚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8%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의존하면서 8% 수익을 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집값이 23년 연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 정도 높은 금리만큼, 금리가 수익성이니까 5%, 8%대의 수익성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감해 보면 23년은 내 집 마련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갭 투자자든 그냥 투자자든 내 집 마련 투자자든 적어도 금리 여건을 좀 보고요. 네. 또 경기 여건을 보고 사이클을 좀 보면서 그쵸. 그 컨셉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작가 TV 보면서 사이클을 좀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했으면 지금이 남의 돈을 빌려도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 시대를 규명해야죠. 네. 그러니까 시대를 규명해 놓고 20년, 21년은 그렇다. 그러면 21년 끝자락엔 빨리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국면의 전환을 모르고 어제 풀었던 그 숙제 공식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최근에 IMF 경제 전망 내용도 책에 좀 반영되어 있던데 세계 경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세계 경제의 흐름은 네.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안 좋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네. 설명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난 1년 전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잠깐 설명드려보면 20년 팬데믹 위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3.1%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에요. 그런 충격을 경험했었고 이제 기저효과 등으로 이제 반등을 하는 듯했고 22년까지 나름의 상승 국면을 유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22년 1월 들어서 이제 전쟁의 충격이고요. 7월 들어서 인플레이션의 충격, 금리의 역습해서 계속 하향 조정만 됐죠. 그래서 지금 23년 경제가 2.7%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한다. 이 흐름은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낮아요. 무슨 말씀이냐? IMF 외환위기 때 세계 경제가 2.8% 성장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 성장했었고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3.1%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위기라는 단어를 붙일만 해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 경제는 위기는 아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몇몇 국가들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취약국들을 좀 빼놓고 그리고 이 하강 국면을 일으키는 주요국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국들을 제외하면 투자할 만한 여건의 나라들이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어쨌든 2.7%를 비교하면 그런 위기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2.7%는 다른 말로 그런 위기만을 제외해놓고 보면 제일 안 좋다. 여기 보세요. 2.7%가 있으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시만 제외해놓고 세계 경제 흐름만 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리세션의 초입이다. 이 그림처럼 이게 L자잖아요. 그 L자가 더 안 좋은 L자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느낌. 그런 흐름의 경제 국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림을 이제 23년 경제가 21년, 22년, 23년 이렇게
L자를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23년 경제를 좀 어느 정도 정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주요 권역별로 보았을 때 세계 경제의 좀 주요한 특징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경제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L자형 그래프를 검정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거예요. 그죠? 이 흐름인데 IMF나 월드뱅크나 할 것 없이 세계 권역을 두 개로 나뉘죠. 선진국 그룹과 신흥개도국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선진국 그룹의 경우에는 그 하락세가 상당히 더 강하죠.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신흥개도국들의 경우에는 물론 L자형의 모습이지만 나름 버티는 모습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디테일하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흥개도국 중에서 소위 외환위기에 처한 취약신흥국들 그런 나라들을 제외해놓고 그 제외된 신흥국 개도국들만 환산해 보면 이게 나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그림 그려 보시면 대표적인 이런 선진국 그룹들은 안 좋게 전개되는데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한 이 신흥국들은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충격으로부터 늦게 벗어나는 흐름이에요. 마치 선진국들은 21년에 경험했던 흐름.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21년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는 느낌. 이게 신흥개도국들이 23년에 나타나요.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경제를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유럽 경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렇게 신흥국 경제 말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좀 쪼개보는 과정인데 선진국 그룹이 이제 L자도 꺾이는 흐름으로 굉장히 안 좋게 전개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흐름을 유도하는 나라들이 미국과 유로존이에요. 안 좋은 나라 중에 제일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좀 어렵죠. 이 큰 그림인데 어쨌든 세계 경제 성장률이 첫 번째 줄에 있고요. 여러분은 이 3.2와 2.7 요 두 개 열만 보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22년 경제, 23년 경제 최근 전망. 근데 보시면 세계 경제는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신흥개도국들은 아까 3.7, 3.7 버틴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전히 좋은 국면은 아닙니다. 3.7%가. 그래도 한 5% 수준 요 정도가 좋은 흐름인데 신흥개도국 치고는 3.7이면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선진국 권역 중에서 이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특히 어디가 안 좋습니까? 미국이 안 좋습니다. 1.6, 1.0%로 크게 조정되는 국면이고요. 특히 2023년 경제를 종전에 전망했을 때는 2.6%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보다가 1.0으로 낮춰 잡은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점입가경이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금리 역습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용인하겠다라는 제롬 파월의 의사결정처럼 실제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국면이 23년이라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 시작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곳이 오고 있다. 언제 온다? 23년에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아직은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도 안 한 거예요. 아직은 둔화 국면입니다. 둔화되다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게 경기 침체거든요. 둔화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선진국 그룹 중에 뭐 영국이나 그 밖에 다른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여기에 있겠지만 일본 나라는 그나마 지지하는 흐름이에요. 유지하는 흐름. 결국 선진국 그룹 중에서도 미국 유로존이 특히 안 좋다. 그 이유는 그만큼 물가 상승세가 높고요. 특히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위기 그리고 식량 위기 더더군다나 겨울을 만나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책에 OECD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파를 하나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모습이 뭐냐면 대략 한 60대로 보이는 어른이 유러피언 어른이 라디에이터에 몸을 가까이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라디에이터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뭘까요? 추워요. 추우니까. 추운데 라디에이터를 세게 안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많은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들자. 그걸 이제 리파워 EU라고 해서 에너지 개혁 정책을
단행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정말 에너지 세이빙 하자고 그러고 지금 성베드로 성당 가면요 조명을 꺼놨어요. 저녁에도 조명을 꺼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상황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위기 상황,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상황이니까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높죠. 제가 미국을 잠깐 예를 들면요. 이게 지난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됐었던 9월 물가 상승률 발표됐었던 그 숫자인데, 그러니까 아이템이 총 우리나라 기준으로 460여 가지예요. 그걸 구분을 짓겠죠. 460여 가지 품목을 뭐 식료품,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겠죠. 그 중에 한 열 몇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를 보면 푸드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그러니까 푸드도 11.2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률이 8.2%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고, 또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20% 육박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약과입니다. 유로존은 더 심해요. 더 러시아에 대한 그 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견뎌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서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스웨덴도 1%포인트 금리 인상하고 영국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 이유입니다.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결국은 이 고물가와 고금리의 충격을 이제 받게 되는 국면이 23년 경제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23년 경제 미국과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진입하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지낼 것이다.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경기 후행적인 변수, 고용 침체도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